책을 읽는 당신의 하루가 별보다 빛나길. 책방 별곡. 안녕하세요, 책별님들. 오늘 월요일 여러분들께 읽어드릴 책은 존 템플턴의 가치투자 전략입니다.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 투자하라. 이것이 나의 첫 번째 원칙이다. 저자 로렌 템플턴, 스콧 필립스. 출판사 비즈니스 북스.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를 해주신 모든 구독자님 분들께 행운이 눈덩이처럼 굴러들어오길 바랍니다. 그럼 시작할게요. 제1장 위대한 박앤 헌터의 탄생. 내가 대학교 2학년이 되자 아버지는 앞으로 내 교육에 단돈 1달러도 쓸 수 없다고 선언하셨다. 당시에는 암담했지만 지금 돌이켜보면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존 템플턴. 인간의 됨됨이는 주로 어린 시절에 결정된다. 나의 작은 할아버지인 존 템플턴 경의 인생관과 투자 원칙, 봉사 정신도 어린 시절에 형성되었다. 테네시주의 윈체스터라는 작은 도시에서 자란 존 템플턴은 아버지 하비 맥스웰 템플턴과 어머니 벨라 핸들리 템플턴에게서 중요한 가치관을 물려받았다. 이 가치관 덕분에 그는 환경이나 상황이 어떠하든 언제나 올바른 길을 걸을 수 있었다. 존 템플턴은 어릴 때부터 검소하고 근면하며 호기심 많고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이었다. 그의 성격을 한마디로 말하면 언제나 낙천적이었다. 이와 같은 존 템플턴의 개인적 성향은 부모의 자유방임적인 사고방식과 10대 후반과 20대 초반을 겪은 다양한 경험에 의해 형성되었다. 이 시기는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불어닥친 시점과 일치한다. 중요한 사실은 존 템플턴의 가치관과 집약된 경험이야말로 그가 세계적으로 가장 성공한 투자자 중 한 사람이 되는데 초석이 되었다는 것이다. 투자 방법으로 분류할 때 존 템플턴은 흔히 가치 투자자로 불린다. 가치 투자자라는 용어는 증권 분석을 쓴 투자의 기재, 벤저민 그레이엄을 떠올리게 한다. 그는 세계적인 투자자 워런 버핏에게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투자 방식에도 큰 영향을 미쳤다. 간단히 말해 존 템플턴이 투자 초기에 그레이엄의 투자 방식을 자신의 투자 방식에 접목시켰다는 사실은 의심의 여지가 없다. 하지만 거기에 머물지 않고 그는 그레이엄의 가치 투자 전략을 좀 더 깊게 파헤치고 구체적으로 설명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여기서는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을 상세하게 소개하기보다는 가치 투자자라는 개념을 정확히 짚고 넘어가려고 한다. 가치 투자자란 자산이나 상품을 그것의 진정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매수하는 투자자를 가리킨다. 이 정의의 핵심에는 자산이나 상품의 가격이 그것의 진정한 가치와 다를 수 있다는 단순하지만 아주 중요한 가정이 내재되어 있다. 벤저민 그레이엄의 투자 원칙을 따르는 가치 투자자가 많았다는 사실로 미루어 보면 존 템플턴도 벤저민 그레이엄의 증권 분석을 읽고 그의 투자 방식을 적극 활용한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전적으로 그런 것만은 아닐 것이다. 존 템플턴이 그 책을 읽었던 1930년대에 이미 그는 가치 투자자로서 투자 상담을 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위대한 투자자, 존 템플턴의 어린 시절. 존 템플턴이 어렸을 때 아버지 하비 템플턴은 윈체스터에서 변호사로 일했다. 그의 사무실은 시가지 광장에 자리 잡고 있었고 사무실 창문 너머로 자주 드나들던 법원이 내려다 보였다. 1920년대 중반과 후반 사이 그리고 대공황 때 아버지 하비 템플턴은 변호사 업무를 하면서 틈틈이 재산을 축적하는 방법을 연구했다. 그 중에는 조면기, 임대사업, 보험 판매, 주택 임대, 대지 매입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젊은 시절 존 템플턴은 농지를 매입하면서 가치 투자에 대해 처음으로 배웠다. 1920년대에 농사로 돈을 번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했다. 존 템플턴에 따르면 당시 농부들은 연평균 겨우 $200 정도의 수입밖에 올리지 못했기 때문에
불행히도 농사 짓는 것을 포기하고 저당 잡힌 농지를 경매 처분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농지는 주로 윈체스터의 도심 광장에 있는 경매장에서 가장 높은 가격을 제시한 입찰자에게 넘어갔다. 하비 템플턴은 농지가 경매되는 살벌한 과정을 자신의 2층 사무실 창문을 통해 지켜보았다. 그는 적당한 낙찰자가 없을 때에는 광장으로 내려가 직접 입찰에 참여하기도 했다. 보통 이런 경우 아주 적은 돈으로 농지를 매입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해서 그는 1920년대 중반까지 6곳에 자신의 부동산을 소유할 수 있었다. 어린 시절부터 이런 모습을 지켜본 존 템플턴은 자신의 투자 방식에 대해 많은 생각을 했을 것이다. 그 결과 존 템플턴은 가장 비관적일 때 매수하라는 자기 평생의 투자 원칙을 세울 수 있었다. 존 템플턴의 형인 하비 맥스웰 템플턴 주니어, 즉 나의 할아버지는 부동산을 실제 가치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사서 수십 년 후에 상업지구나 주택지구 개발업자들에게 팔아 큰 돈을 벌었다. 당시 다른 매수자들이 값싼 농지에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다. 하지만 수십 년간 자산 관리자로서 존 템플턴의 투자 인생을 살펴보면 전 세계 증권 시장에서도 똑같은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투자자로서 존 템플턴이 사용했던 투자 방식은 아버지 하비 템플턴이 농지를 살 때 적용하던 방식과 크게 다르지 않다. 그는 다른 입찰자가 없을 때 실제 농지 가치보다 훨씬 낮은 금액으로 농지를 사들였다. 경매장에 입찰자가 당신뿐이라면 싼 가격에 경매 물건을 매입할 수 있다. 운이 좋다면 거의 공짜로 손에 넣을 수도 있다. 이 상황을 증시와 비교해보자. 증시에서도 주가가 하락할 때는 매수자가 거의 없다. 반대로 주가가 오르면 주식이 인기를 끌어 매수자가 늘어난다. 존 템플턴은 어린 시절부터 가치가 높은 농지를 단지 매입자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가격에 매입할 수 있다는 사실을 자주 목격했다. 이런 일련의 일들은 그에게 평생 잊지 못할 강한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다른 사람이 성공하는 모습을 보면서 교훈을 얻는다. 하지만 현명한 사람은 어려움을 겪은 후 그 경험을 통해 다시는 같은 실수를 되풀이하지 않겠다는 교훈을 얻는다. 또한 현명한 사람은 자신의 실수를 통해 배우지만 그보다 더 현명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실수를 통해서도 배운다. 존 템플턴은 아버지 하비 템플턴에게서 중요한 교훈을 얻을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하비 템플턴은 여러 사업에 관여했다. 그는 조명기와 면직물 창고 소유주이자 운영자였으며 창고 3개 중 1개를 테네시주 프랭클린에 가지고 있었다. 당시 조명기 임대 사업은 고수익을 올릴 수 있는 업종이었다. 친척들의 증언에 따르면 하비 템플턴은 큰 돈을 벌기 위해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는 사람이었다고 한다.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그가 취한 대표적인 조치로는 뉴욕과 뉴올리언스 면직물 거래소에서 있었던 대규모 면직물 선물 투자를 들 수 있다. 이 투자에 성공한 직후 하비 템플턴은 집에 돌아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다. 이제 우린 부자란다. 면직물 선물 시장에서 너희가 상상도 할 수 없는 많은 돈을 벌었단다. 너희뿐만 아니라 너희 자식들 그리고 손자들까지 더 이상 돈을 벌기 위해 일할 필요가 없어졌어. 그들은 기뻐서 소리를 질렀다. 하지만 불과 며칠 후 하비 템플턴은 두 아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야 했다. 얘들아, 우리 가진 돈을 몽땅 날리고 말았단다. 망했단 말이야. 존 템플턴은 이 사건을 통해 금융시장에서 창출된 서류상의 부가 얼마나 빨리 사라질 수 있는지를 목격했고 이것의 특성과 위기 관리 능력의 중요성에 대해 절감했다. 불과 며칠 사이에 천국과 지옥으로 간 이 일화는 하비 템플턴이 어떤 식으로 사업을 운영했는지 잘 보여주고 있다. 즉, 충동적인 거래 관행과 저축을 하지 않는 습관으로 그는 항상 자금난에 허덕였던 것이다. 말년에는 이런 습관 때문에 두 아들에게 돈을 빌리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
이런 모습을 가까이서 지켜본 두 아들은 절약이 돈을 버는 것만큼이나 중요하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깨달았다. 아버지에게서 배운 이런 교훈으로 존 템플턴과 내 친할아버지는 성인이 된 후에 돈을 벌고 저축하는 데에 있어서 예술의 경지에까지 오를 수 있었다. 두 사람 모두 저축을 해야 항상 마음이 편안하다는 사실을 일찍부터 깨달았던 것이다. 현명한 투자자들의 공통점, 바겐 헌팅. 결혼 직후 뉴욕으로 이사를 간 존 템플턴은 투자의 종잣돈을 마련하기 위해 수입의 반을 꾸준히 저축했다. 1달러의 수입이 생기면 그중 50센트를 저축하고 그 돈으로 투자를 했다. 심지어 아내 주디스와 누가 더 많이 저축했는지 경쟁을 하기도 했다. 처음 가구가 전혀 없는 뉴욕 아파트로 이사 왔을 때 그들은 경매로 내놓은 값싼 가구를 사기 위해 여러 신문을 뒤지곤 했다. 방 5개짜리 아파트의 가구 구매를 끝내고 계산해 보니 25달러를 지출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들은 싼 물건을 찾기 위해 친구들에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도움을 청하기도 했다. 0.5달러짜리 식사였다. 존 템플턴과 그의 아내 주디스는 실생활에서도 완전히 바겐 헌터로 살았다. 그들이 발품을 팔며 값싼 물건을 찾아다닌 것은 단지 싸다 싶은 물건이 아니라 파격으로 싼 물건을 구매하는 게 목적이었다. 존 템플턴은 200달러짜리 침대 겸용 소파를 단돈 5달러에 산 적이 있었는데 그는 이런 거래를 좋아했던 것이다. 당시 경제는 대공황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 상태였기 때문에 두 사람은 개인 파산이나 입찰자들의 관심을 끌지 못하는 경매 등을 통해 값싼 물건을 구매할 수 있었다. 3년 후 존 템플턴과 주디스는 첫 아이, 잭을 낳자마자 뉴저지주 앵글우드에 있는 집으로 이사를 갔다. 그들은 그곳에서 현금 5,000달러를 주고 집을 매입했으며 그 집을 5년 후 17,000달러를 받고 되팔았다. 5년간 거의 28%의 복리로 불어난 것이다. 존 템플턴의 주식 투자 비법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언급하진 않았지만 이 부동산만 가지고도 꽤 괜찮은 수익을 올린 셈이다. 존 템플턴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것은 그가 평생토록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원칙 중 하나였다. 그는 결코 대출을 받지 않았고 차를 사기 위해 돈을 빌리지도 않았다. 그는 예상치 못한 위기에 대비하기 위해 항상 충분한 돈을 저축해 놓았다. 존 템플턴의 바겐 헌팅은 비단 투자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그것은 평생토록 존 템플턴이 신봉해온 철학이었다. 경계를 짓지 않고 가능한 한 가장 이상적인 거래를 추구하는 것이 그의 투자 습성이자 라이프 스타일이었다. 존 템플턴과 주디스가 값싼 물건을 찾아다니는 과정은 존 템플턴이 전 세계에 널려있는 저가 주식을 찾아다닌 과정과 동일했다. 존 템플턴은 저가 주식을 매입하기 위해 밸류라인 인베스트먼트 서베이의 증권 분석 보고서와 기업 관련 문서를 열심히 찾아 읽었다. 어떤 물건이든 그것의 진정한 가치보다 더 낮은 가격에 판매될 바로 그때에 매입하기 위해 그는 부단히 노력했다. 그의 이런 성향은 가구, 주택, 음식, 그리고 채권 등 분야와 상관없이 나타났다. 존 템플턴이 구매하는 물건을 살펴봄으로써 우리는 그가 말하는 저가 거래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존 템플턴이 말하는 저가 거래란 일반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는 상당히 달랐다. 그가 말하는 훌륭한 저가 거래는 실제 가치의 80% 정도 할인가에 판매되는 것을 말한다. 달리 말해서 실제 가치의 20% 정도에 판매되어야 저가 물건이라고 할 수 있었다. 물론 그 정도로 할인된 물건을 찾기는 쉽지 않지만 그 정도는 돼야 목표로 삼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했다. 당신은 존 템플턴이 왜 그토록 일상생활에서 검소함을 실천하고 극단적으로
저가 물건을 찾으려고 애썼는지 궁금할 것이다. 거기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존 템플턴의 저가 매수 원칙은 결코 이론에만 머물지 않았다. 이것은 투자 회사를 차리기 위해 필요한 돈을 마련하기 위한 계획적이고 집중된 행동이었다. 존 템플턴은 조지 타운이 운영하던 투자 회사를 인수하면서 결국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 성공했다. 존 템플턴은 이자를 내는 사람이 아니라 이자를 받는 사람이 되기 위해 모든 것을 현금으로 지불하자는 원칙을 세웠고 그것을 철저히 지켜나갔다. 이것은 그가 평생토록 지키고자 했던 중요한 원칙 중의 하나였다.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봉사할 수 있는 일을 하라. 그것이 성공이다. 나는 투자 상담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을 즐긴다. 그것은 수천 달러를 주고도 결코 얻을 수 없는 즐거움을 준다. 존 템플턴은 수십 년간 다른 투자자들의 편견 덕분에 큰 실적을 올릴 수 있었다. 그는 증권시장에서 인간의 무지와 오해를 이용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고 판단되면 결코 물러서지 않았다. 투자자들은 항상 나에게 전망이 좋은 주식이 어떤 것이냐고 묻는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질문이다. 바람직한 질문은 가장 전망이 좋지 않은 주식이 무엇이냐고 묻는 것이다. 바겐헌터의 역할은 투자자들이 절망적으로 팔려고 하는 주식을 사주고 투자자들이 필사적으로 사려고 하는 주식을 팔아줌으로써 그들의 편의를 적극적으로 도모하는 것이다. 영어에서 가장 비싼 네 단어는 This time it's different 이다. 아시아 금융위기를 겪으면서 주식 투자자들은 완전히 빈 유리잔을 보았고 존 템플턴은 가득 채워지기를 기다리고 있는 유리잔을 보았다. 존 템플턴은 인터뷰에서 일본 다음으로 투자를 생각하고 있는 나라는 어디인가라는 질문에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한국이라고 답했다. 이 책은 1999년 머니 매거진이 선정한 20세기 최고의 주식 투자자이며 가치 투자자로 불리는 존 템플턴의 투자 전략에 대한 안내서이다. 이 책은 존 템플턴의 증손녀이자 성공한 헤지펀드 매니저인 로렌 템플턴이 존 템플턴과의 심도 깊은 인터뷰를 통해 그의 탁월한 투자 원칙과 전략을 밝혀낸 것으로 존 템플턴과의 인터뷰 외에도 가족과의 인터뷰, 집안 사람들만 볼 수 있는 풍부하고 다양한 자료를 바탕으로 전설적인 수익률을 가능하게 했던 존 템플턴의 투자 비법을 최초로 공개되어 있다. 존 템플턴이 평생을 통한 투자 활동 속에서 자신의 원칙을 어떻게 적용해 왔으며 그 과정에서 어떻게 성공을 거두었는지를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면서 소개하고 있다. 또한 이 책을 읽는 독자들이 존 템플턴의 성공 투자 원칙을 현재 자신의 투자 포트폴리오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실용적이고 상세한 지침을 제시하고 있다. 이 책은 비관론이 극에 달했을 때 투자해야 한다는 존 템플턴의 가장 유명한 투자 원칙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그가 그런 비관적인 시점을 확인하고 위기를 이용한 역발상 투자를 통해 어떻게 막대한 부를 창출했는지를 드라마틱하게 보여주고 있다. 이 책을 통해 바겐헌팅으로 특징 지을 수 있는 존 템플턴의 독특한 가치 투자 전략과 글로벌 분산 투자 전략과 같은 그의 투자 원칙과 비법을 존 템플턴의 생생한 육성으로 만나볼 수 있을 것이다. 여기까지 오디오북 잘 들으셨나요? 더 자세한 내용은 책을 구매해서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편안한 저녁 시간 보내시고 다음 영상은 수요일이에요. 수요일에 만나요. 감사합니다.